트럼프조차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진실은 마침내 관세에 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2월 1일 미국은 두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에 대한 10% 관세도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 증시는 3% 급락했죠. 네,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가 협상 끝에 관세 부과를 연기하긴 했지만 관세로 인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라는 강수를 두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따라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급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조치가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관세가 결국 협상의 도구일 뿐이며 최종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한 것일까요? 사실 그 배경에는 트럼프조차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 관세의 숨은 진실을 여러분께 밝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관세가 미 주식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일부 세분화된 분야의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18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한 관세 폭탄을 터뜨린 바 있습니다. 당시 캐나다, 멕시코,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이 관세 압박을 받았지만 결국 대부분이 협상을 통해 사태를 마무리하며 큰 혼란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상황만큼은 달랐습니다. 당시 미중 무역 전쟁은 2년 가까이 이어지며 큰 논란을 일으켰고, 협상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관세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관세 조치는 과거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관세를 부과한 대상이 캐나다와 멕시코였으며 두 나라에 무려 25%의 높은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10%만 부과했죠. 이 조치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캐나다는 즉각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멕시코 역시 주요 수입품에 대해 5%에서 20%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반발로 인해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결국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연기하며 한 발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1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도 거부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치 익숙한 패턴이 다시 반복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는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인물임에도 이 문제만큼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경제학의 본질적인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자유무역이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역에서 수출과 수입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당연히 수출이 좋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수출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돈을 벌 수 있으며 GDP도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반면 수입은 돈을 써야 하고 GDP를 낮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오히려 수입이 더 중요하다는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과도한 수출은 본국 소비자들이 외국 소비자들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자신들은 충분한 소비를 하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에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죠. 반면 수입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수입하면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출 중심 경제는 위험 요소가 많고 오히려 수입을 통해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국가인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관세를 부과해 이 균형을 깨려는 것일까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나라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채 문제입니다. 수출국이 돈을 벌어 모으기만 하는 것과 반대로 수입국은 돈을 계속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정답은 빚을 내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부채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2위인 일본보다도 3배 이상 많습니다. 물론 무역 적자가 부채 증가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이 계속해서 빚을 내며 소비를 이어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면 미국 경제는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상승하고 재정 적자가 심화되며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부채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부채 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러 패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달러 자산을 기꺼이 보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채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미 국채의 매력이 점차 감소할 것이고 이는 여러 가지 연쇄 반응을 불러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리 상승, 재정 적자 확대, 그리고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야말로 트럼프가 진짜로 신경 쓰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조차도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부채 문제 외에도 무역 적자는 더욱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하는데 이는 국가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어떤 일이든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장기간 수입을 지속하는 국가의 문제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부채입니다. 반대로 장기간 수출을 지속하는 국가는 이론적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이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축적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혁신적인 기술 발전까지 더해진다면 기존의 이익 구조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까지 중국만큼 위협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수출을 통해 부상한 국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그 흐름을 지속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자, 1990년대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 일본은 수출 주도로 경제를 성장시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일본 산업은 해외 수요에 극도로 민감해졌고 국내 경제 구조도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작은 충격에도 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장기간 수출에 의존하는 자체가 매우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자유주의 경제 이론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수출 의존은 악순환이며 결국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출이 본질적으로 자국 내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산업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사회적 자원을 수출 산업에 집중시키는 것이며 국민의 단기적인 소비와 생활 수준을 일정 부분 희생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어느 한 집단의 희생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시장 메커니즘과 민주주의 체제는 일정 수준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힘을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임금을 최대한 낮게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과 같은 반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사회자원의 분배를 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장기간 수출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민의 소비와 생활 수준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하며 그들이 경제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중국을 특히 강하게 견제하는 이유는 중국이 희생을 감수하는 경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출국들은 결국 경제적 한계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수출 산업을 보조하며 장기적인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적자 해결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성장 자체를 견제하는 것이 핵심 목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관세 정책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미국 경제와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장기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트럼프의 관세가 실제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했으니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미국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관세 문제는 결국 중미 간의 문제로 그 외의 요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중미 무역 전쟁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8년과 2019년 지난번 중미 무역 전쟁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당시 미국 주식 시장은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여러 번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하락이 무역 전쟁 때문만은 아니지만 각 하락에는 무역 전쟁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관세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번과 7년 전의 차이점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8년 이후 미국의 수입 비중 변화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 지난 7년 동안 중국에서의 수입 비중은 약 8%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는 사실 매우 이례적입니다. 중국의 수입품이 이렇게 빠르게 대체되기 어려운 규모이기 때문이죠. 이런 변화가 발생한 이유는 첫 번째로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조정 덕분입니다.
자,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의 봉쇄 조치로 미국 기업들은 처음으로 공급망 안전성 문제를 실감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을 다른 국가로 이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수입 비중이 증가한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이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한 결과입니다. 이런 모든 변화가 결국 이번 트럼프의 관세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관세의 영향은 이전처럼 크지 않을까요? 적어도 현재 월스트리트의 많은 투자 은행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미국 관세 정책이 유효 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한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에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주식시장은 최종적으로 2%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투자 은행들의 자료를 더 살펴보니 대부분 2%에서 5% 사이의 하락을 예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관세의 영향에 대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에 나온 대부분의 분석은 주로 무역 적자를 해결하는 관점에서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도출한 결론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무역 적자에서 오는 이익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불공정한 자원 조정 능력을 억제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양국 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중국은 경제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원 조정 능력은 2018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 중국의 세력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AI와 같은 혁신적 기술의 등장 이후 이 위협은 더욱 커졌습니다. 중국의 AI 기술은 이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으며, 딥시크의 등장은 미국 사회가 이를 인식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이번 무역 전쟁이 자원 조정 능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양국의 입장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지난 무역 전쟁 당시 미국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되돌아보면 무역 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예측할 수 없고 중국의 대응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협상 진전만으로 경계를 풀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 이번 무역 전쟁에서는 양국 간의 갈등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번 갈등의 지속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올해 미국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미 무역 전쟁이 결국 협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국 간에 분명히 갈등은 있지만 전혀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무역 전쟁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역 전쟁의 영향은 결국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입니다. 시장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주식 시장의 투자 논리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무역 전쟁처럼 여러 번의 V자 반등을 겪은 후에도 미국 주식 시장의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까요? 우선 저는 이전의 무역 전쟁처럼 관세 때문에 발생한 하락은 투자자에게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관세라는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무역 전쟁이라는 큰 배경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업종은 미국 본토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수입 상품 의존도가 낮은 기업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금융, 소프트웨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광산업 등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은 리스크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는 모건 스탠리가 정리한 중국 공급망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기업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형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스트바이, 코스트코, 월마트, 달러트리, 홈디포 등입니다. 소매업체들이 대표적인 타격을 받을 업종인 이유는 그들의 상품이 대체로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과 테슬라, 이들 두 회사는 그 자체의 위치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80%의 생산을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고 테슬라도 40%의 생산을 중국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다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한 미 주식시장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관세가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협상과 조정의 여지가 있으며 결국 큰 변화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이 예상됩니다. 무역 전쟁이 불러오는 변동성 속에서 결국은 시장의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와 투자에 대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